책을 좀 보세요. 책을 398페이지. 일단 책을 몇 군데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필기량이 좀 많아가지고 힘들 텐데, 행시에서는 자주 나오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가. 외교원에서는 많이 잘 안 나오는 데인데, 그 398페이지 보면 맨 첫 번째 그래프에 AS가 있죠? AS. 거기에 동그라미, 우상향하는 AS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봐. 우상향하는 AS에다가 거기 아래쪽에는 바로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거기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여기는 AS, AD 다 표시가 있는데 밑에 평면에 표시가 없잖아. 필립스 커브는 PC예요. PC. 그래서 우상향하는 AS에는 뭐가 도출된다? 우하향하는 필립스가 도출이 됩니다. 결론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수직의 AS의 동그라미. 수직의 AS로부터는 요 수직의 필립스 커브가 도출이 돼. 수직의 필립스 커브가. 왜 그러냐? 거기 왼쪽 첫 번째 평면에 총 수요가 AD0에서 AD1으로 늘었잖아요. 화살표 1번. 총 수요가 늘면 물가도 거기 화살표가 다 되어 있네요. 인플레이션도 파이0에서 파이1으로 올라가고 산출량도 Y0에서 Y1으로 지금 늘었어. 다 화살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산출량이 Y0에서 Y1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고용 규모 증가 써놔. 고용 규모 증가. 또 뭐라고 써놔야 될까? 실업률 감소. 고용 규모 증가, 실업률 감소. 그러니까 거기 왼쪽 수직축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노출된다. 두 번째, 거기 총수요 두 번째 평면에요. AD0에서 AD1으로 화살표.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수직의 AS에서는 물가만 상승하고 산출량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 산출량 변화 없다. 그래서 거기 밑에다 써놔. 고용 규모 변화 없다. 고용 규모가 변화 없어? 그러면 당연히 실업률도 변화 없겠지.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업률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수직의 필립스지. 앞에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은 수요 측에서도 있고 공급 측에서도 있고 그랬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수요만 늘고 있으니까 수요 측 인플레이션만 지금 본 거야. 공급 측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공급 측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거기 이제 몇 번 가져고 왔어요? 몇 번이에요? 큰 3번 할 차례예요? 이제 필립스 곡선에 관한 건데요. 첫 번째 필립스 곡선의 간단한 요 AS 곡선으로부터 필립스 커브요. 필립스 커브. 이게 AS 곡선의 형태하고 필립스 커브의 형태가 완전히 1대1의 대응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 도출을 필립스 커브를 그래프로 한번 도출을 해보고 뒤에 가면 수식으로 도출할 거예요. 방금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파이로 왜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이게 바뀌는 걸 수식으로 다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P를 파이로 바꿨습니다. 파이는 인플레이션율이에요. AD가 우하향하고 AS가 우상향한다면 이렇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총 수요가 느는 경우 제로가 원으로 총 수요가 느는 경우 물가도 상승하고 산출량도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요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이 어떻게 증가해. 그런데 이 산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아까 어떻게 써놨어? 고용 규모가 느니까. 왜 고용 규모가 늘까요? 파생 수요니까. 산출량이 증가하면서 고용은 당연히 늘리겠지. 그리고 실업은 어때요? 고용 증가와 실업은 감소,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율과 어떤 평면에? 요 실업률이요. 실업률 평면에 인플레가 이렇게 어떻게 되면 올라가면요.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면 실업은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 이렇게 우하향하는 필립스 커브가 도출이 된다.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한다. 그래서 위에다 써놔요. 우상향하는 AS에 대해서는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는 필립스가 도출된다. 두 번째, 수직의 AS다. 잠재 산출량 수준 Y 스타 수준은 수직의 AS가 이렇게 수직이에요. 계속 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파이 Y 평면이다. 이것도 파이 Y 평면. 총 수요가 이렇게 늘어서 AD0가 AD1로 간다고 한다면 총 수요가 늘어서 물가만 상승하고 이렇게 인플레만 발생하지. 여기 뭐라고 써놨어? 아까 우리가 고용규모 변화 없다, 실업률 변화 없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상승해도 인플레가 상승해도요, 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실업의 변화는 없는 상태가 되니까 수직에 이렇게 필립스 커브가 노출된다.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요 책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면, 파이 Y 평면에 똑같이 AD가 이렇게 생겼고 AS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둘 다 수요에 의해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만 공급에 의해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AS0가 AS1으로 이렇게 공급에 의해서 최초의 인플레이션 수준,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산출량도 좀 줄고 있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아까 썼잖아요. 책에다 뭐라고 썼어? 여기 고용규모 감소, 실업률 증가 이래야 되지. 그렇죠? 고용규모 감소, 실업률 증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어떻게 증가한다. 이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데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걸로 볼 수도 있고요. 곡선 상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은 파이 U 평면에 단기 필립스 곡선은 기본적으로 우하향한다는 우리 전제를 한번 깔게 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필립스 커브다 라고 한다면, 이 필립스 커브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이걸 이제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자연 실업률이다. 처음에 요 자연 실업률 UN 자연 실업률이 뭔지 다 할 거예요. 이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제로인데, 얘는 뭐라고? 인플레도 요 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가고요. 뭐도? 실업률도 올라간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요렇게 가야 되겠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렇게 우상방으로 이렇게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필립스 커브 제로가 필립스 커브 원으로 이렇게 곡선 자체가 상방 이동한다. 우하향하는 필립스 커브를 전제했을 때입니다.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냥 필립스 커브냐, 우상향하는 필립스 커브는 거의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이 자체가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율도, 뭐도 올라가, 실업률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율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요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이 우하향하는 건 뭐, 이거 왜 몰라? 수직에 왜 몰라요? 근데 이거 자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자, 두 번째는 이런 필립스 곡선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정책적 시사점이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하나씩 다 할 거예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11.1 밑에 보면 11.1 거기 밑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쭉 11.1 399페이지 11.1 밑에 안정적인 필립스 곡선의 존재는 밑줄 긋읍시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필립스 곡선이 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하향이에요. 왜 단기 AS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필립스도 우하향한다. 그래서 거기다 안정적인 필립스 곡선의 존재 밑줄 그어놓고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의 존재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관한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어떤 시사점을 갖냐? 물가 안정 밑줄, 완전 고용, 이 두 가지 거시경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이 둘 가운데 한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희생시켜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처음에 최초의 이점이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면 인플레를 낮추려면 실업을 반드시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업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실업을 낮추려면 인플레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역관계라는 게 그런 의미다.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그래서 두 가지를 둘 다 인플레도 해악이 굉장히 많고요. 실업도 해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둘 다 줄이고 싶지만 둘 다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필립스가 주는 시사점이다. 일단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을 가정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다른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400페이지 가보면 그런데 이런 고전적인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비판의 핵심은 얘입니다. 이 곡선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꾸 움직여. 어떤 경우냐면 그 첫째, 둘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둘째를 좀 보세요. 둘째. 400페이지 둘째. 후속 실증 연구들은 필립스 곡선이 처음에 나타났던 밑줄 보세요. 나타냈던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안정적인 상충 관계가 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별표 70년대에는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밑줄 그으세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원래 필립스 곡선이 제시한 인플레와 실업 간의 역의 관계가 항상 안정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양의 상관관계가 필립스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서 얘를 실업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 인플레를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둘 다 올라가 버리고 둘 다 올라가 버리고 이런 얘기지. 그게 이제 우상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구체적인 필립스 곡선에 관한 그 정책들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401페이지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에다 밑줄 긋고 인플레이션 기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요. 우리가 P 익스펙테이션을 봤지만 아직 안 봤죠? 요 파이 익스펙테이션. 인플레이션 기대 이거와 필립스 곡선 그래서 자연 실업률 가설 나와 있는데요. 그 자연 실업률 가설에서 먼저 자연 실업률이 뭐냐? 그 밑에 11.2에 그 위에는 읽지 말고요. 11.2에 그 자연 실업률이라고 나와 있어. 자연 실업률은 잠재 산출량에 대응되는 실업률. 잠재 산출량은 뭐예요? 완전고용수준의 산출량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Y스타라고 계속 썼던 거예요. 잠재 산출량. 이거에 대응되는 실업률이다. 두 번째,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구조적 마찰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률이다. 거의 구조적 마찰적 요인 밑줄 긋고 요 실업이 어떤 실업인지 바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다 자연 실업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실업은 두 가지 형태의 실업 이론을 하나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직 노동시장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근데 현재 존재하는 실업은 두 가지 실업이 하나는 자연 실업이고 또 하나는 경기적 실업이에요.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호황 불황이 되면서 나타나는 실업이야. 자연 실업은 이 경기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실업이에요. 경기와 상관없어. 호황에도 이 실업이 있고 불황에도 실업이 있어. 이 실업은 항상 존재하는 실업인데 그 자연 실업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자연 실업을 구성하는 두 가지 종류가 구조적, 마찰적 실업이에요. 거의 구조적 실업이란 밑줄. 산업 구조, 기술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산업 구조, 기술 변화. 경제가 성장하면 여러분, 첨단 기술 산업,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이 첨단 기술 산업, 이 산업은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확장이 되고, 사양 산업들이 생기죠? 석탄 산업, 의류 산업, 이런 산업들이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되는데, 이런 산업을 사양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 산업에서 어때?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만 필요해? 숙련 노동자들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열심히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가 사양 산업화 됐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자동차 공장에 취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양 산업에서 나온 근로자들이 성장 산업에서 신속하게 일자리를 못 찾는 현상,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 이거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실업. 이거 뭐라고 한다고?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두 번째, 거기 마찰적 실업. 직장 이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내가 현재 직장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 안 줘. 열악해 복지 제도가.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일자리 찾겠다라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있는 실업. 이거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이게 마찰적 실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자연 실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옆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밑줄 긋읍시다. 정상 상태에서 구조적 실업이 없다 하더라도 직장 탐색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찰적 실업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 실업은 항상 0보다 크다. 프리드만 펠프스 밑줄 긋고, 얘네들이 지금 통화주의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프리드먼입니다. 이 프리드만 펠프스가 이제 기대 실질임금, 왜 기대 실질임금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근로자들이 물가 변화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기업은 잘 아는데 근로자들이 물가 변화를 잘 몰라. 그래서 기업은 실질임금이 높으면 많이 고용할까요? 적게 고용할까요? 적게 고용하겠죠. 근로자들은 실질임금이 높으면 더 많이 노동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잘 몰라. 실질임금 변화를 잘 몰라. 볼 수 있는 건 명목임금 변화밖에 몰라. 그래서 실질임금을 예상한단 말이에요. 예상. 그 예상 실질임금에 따라 근로자들이 노동을 공급해. 자, 그렇다면 거기 보세요. 그 기대 실질임금, 예상 실질임금의 변화, 이게 노동 공급에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량에 중요한데, 이걸 결정하는 요인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다. 물가를 어떻게 물가가 움직이는지 이걸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필립스 커브라는 것을 누가 도출하냐면 프리드만 펠프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필립스 곡선을, 자, 이렇게 봅시다. 수식을 가장 간단한 여러 가지로 도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식 도출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뭐 그 뒤에 나와 있는 정책이 아무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기대가 첨가된 혹은 기대가 도입된, 이 기대라는 건 뭐예요? 인플레 기대입니다. 인플레 기대. 요 기대라는 건 뭐라고? 인플레 기대. 요 기대가 도입된 필립스 커브. 처음에 우리가 루카스 공곡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y equal y 스타 플러스 게머 p 마이너스 p expectation. 자, 요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 물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율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변화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들도 변화율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 이제 y 스타만 남기고 y를 우변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좌변으로 보내면 얘가 마이너스 게머가 되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변화율로 바꿔요. 요 y 스타 넘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y 스타 마이너스 y.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y 스타로 변화율로 바꿔. 굳이 이걸 꼭 변화율로 안 바꿔도 되지만 이게 변화율로 바꿔요. 그러면 얘도 비율로 바꾼 것이고요. 얘도 비율로 바꾼 거야. 이걸 루카스 공급 곡선을 동태화했다고 말합니다. 루카스 공급 곡선을 어떻게 했다고? 동태화했다. 변화율로 바꿨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야. 두 번째, 우리가 동태적인 측면에 총수 총목 고형을 넘어왔는데요. 거기에 오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 오쿤의 법칙은 이렇게 씁니다. y 스타 마이너스 y. 얘하고 똑같아요. equal a u 마이너스 un. 요 n이라고 써도 되고요. 요 자연 실험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natural rate. 하점자가 n으로 써도 돼. 정문찬 점은 전부 다 하점자 n으로 써놨는데요. 다른 책에 보면 nr이라고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 실험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 실험률, 이게 뭐의 약자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이래서 자연 실험률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오쿤의 법칙이라는 것은 실증 법칙인데요. 실험률이 요 자연 실험률보다 더 높아지면 이게 플러스 값이 되겠죠. 이 실험률이 자연 실험률보다 더 높아지면 A는 0보다 큰 값입니다. 물론 A가 0보다 큰 값이고요. 여기 뭐가? 계모가 당연히 뭐보다 큰 값이에요? 우리가 루카스 공곡선에서 0보다 큰 값이죠. 요 U가 높아지면 요 전체 값은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더 커지잖아요. 예전보다 커지잖아요. A가 0보다 큰 값이니까. 그러면 요것도 커지려면 잠재 산출량은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되지. 그래서 밑에다 써놔요. 오쿤의 법칙은 요 실험률과 산출량 간의 역의 상관관계야. 뭐라고? 실험률과 뭐의 상관관계? 산출량 간의 역의 상관관계. 실험률과 산출량 간의 역의 상관관계. 저기 앞쪽에 이게 있는데 제가 이제 넘어왔는데 잠깐만요. 하나만 좀 실증 데이터를 (378페이지) 잠깐만 넘어가 봐요. 378페이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바로. 다른 건 보지 마세요. 괜히 머리 아프니까. 그 378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밑줄 긋읍시다. 실험률과 총 산출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험 법칙으로 오쿤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 오쿤의 법칙에 의하면 실험률이 자연 실험률에서 몇 퍼센트? 1% 상승할 때마다 산출량이 2.5% 감소한다고 한다. 어디서 이게 나온 걸까요? 미국의 실증 자료입니다. 미국의 실증 자료가 실험률과 이게 1% 올라가면 이게 2.5% 떨어진대. 반대로 역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증 법칙인데 한국의 경우도 실증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제가 이따 적어놨는데 지금 그걸 못 찾고 있네. 적으세요. 한국의 KDI의 연구에 따르면 KDI 연구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98년까지 30년간 추정치예요. 30년간 추정치. 실험률이 1% 올라가면 GDP 감소율은 3.6%래네요. 실험률이 1% 올라가면 GDP 감소율은 3.6%.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이 상관관계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미국의 실증 자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실증 자료를 아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막 답안 쓰고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이게 역관계가 있는데 우리 두 가지씩만 가지면
두 식을 연립하면 이제 요 1식하고 요 2식을 연립하면 어떻게 연립해?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게머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이퀄 A U 마이너스 U NR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뭘로 정리하냐면 요걸로 정리를 해.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마이너스 게머분의 A U 마이너스 U NR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요게 기대첨가 필립스 커브입니다. 요 파이 익스펙테이션 우변으로 보내. 마이너스 요게요. A도 0보다 크고 게머도 0보다 큰 값인데 이걸 다른 변수로 보통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 알파로 쓰기도 하고 H로 쓰기도 하고 뭐 람다로 쓰기도 하고 맘대로 마이너스 요 H U 마이너스 U NR 요게 기대가 도입된 필립스 커브예요. 누구의 주장이라고? 누구의?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도출한 프리드만과 펠프스가 도출한 기대가 도입된 기대가 첨가된 필립스 커브. 요 기대가 있잖아요. 인플레 기대. 요걸 집어넣었어. 교과서를 보면 요 H는 여러분 당연히 뭐 했어요? H는 0보다 큰 상수값입니다. 0보다 큰 뭐라고? 상수값이야. 근데 교과서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H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번 보세요. 뒤쪽에 이제 계속 여러분 그걸 보게 될 텐데 뒤에 나와 있습니다. 409페이지 한번 보시면 409 다시 돌아올 거예요. 409페이지 보면 11.4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 H 이렇게 돼 있네. 플러스 H로 했는데 이 H가 상수값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뒤에 0을 넣으면 0이고 한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값이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H는 함수 표시야 그냥. 펑션 F라고 똑같은 거예요. 함수 표시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것과 그냥 마이너스 H 쓰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이너스 H는 직선으로 나옵니다. 필립스 커브가. 그런데 이 정운찬 저만 그거 보세요. 위에 409페이지 그 그래프 필립스가 어떻게 생겼어? 곡선으로 나오죠. 곡선으로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이제 의미를 교과서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책은 전부 다 필립스 곡선을 직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쓰지 말고 플러스 H 해가지고 함수값으로 쓰지 말고 이 상수값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H 이렇게 쓰시고 H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엄밀하게 필립스 곡선을 도출하게 되면 파이 U 평면에 중간에 루카스 공곡선 표시할 때 항상 점선을 표시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점선을 표시해요. 여기 U natural rate of an improvement 자연 실험률 수준이다. 자연 실험률 수준이야. 단기에는 실제 물가가 변해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기야. 단기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어 있다고. 실제 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단기라고 보자. 이제 함적 기대든 정적 기대든 항상 이렇습니다. 단기에는 얘가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요 식에서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 NR 요 식에서 보면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고정시켜 놔버리면
얘를 고정시켜 놔버리면 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이하로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면 이 앞에 마이너스니까요.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돼? 떨어져야지. 반대로 실업률이 감소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은 증가하고 요 실업률이 인플레이션과 요게 증가한다는 것은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역관계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최초의 한 점을 찍어봐요. 이 점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니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이니까 얘가 뭐야? 제로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한다면 얘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항상 파이와 파이 익스펙팅이 같겠지. 이런 상태. 이 점에서 최초의 이 점에서는 뭐와 뭐 같아요? 파이와 파이 익스펙팅이 같아.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이 같은 상태에서는 인플레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같아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는 잡혀 있는 상태에서 뭐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노란색이야 지금요. 올라가면 실업률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지. 실업률은 감소해야 돼. 반대로 요 인플레이션율이 파란색이에요. 떨어지면 실업률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지. 요게 떨어지면 실업률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이런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다. 필립스 커브가 단기라고 해서 쇼트런 SPC 이렇게 씁니다. 쇼트런 필립스 커브. 혹은 지난번에 SRPC, SR 쇼트런을 S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S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단기 필립스 곡선 중요한 것은 이게 뭐가 고정돼 있다고?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어디에 고정돼 있어? 파이 제로에 고정돼 있어. 잡혀 있어요. 여기 파이 제로에 익스펙테이션이 잡혀 있어.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에요. 그래서 요 기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익스펙트 기대가 여기 잡혀 있는 상태에서 뭐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반대로 실업률은 떨어지는 형태로 요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면 실업률은 올라간 상태로 이렇게 역관계를 갖는다. 요게 단기 필립스, 쇼트런 필립스 커브. 장기에는요. 이게 단기고 장기에는 항상 기대와 실제가 같아. 장기에는 뭐하고 뭐가 같아? 기대와 실제가 같아. 그 말은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봐요. 얘하고 얘가 같아. 그럼 얘하고 항상 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물론 같아야 되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수직의 필립스가 도출이 됩니다.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야. 쇼트런 필립스는 우하향하고 롱런 필립스, 롱런 필립스 커브 LPC는 수직입니다. 얘는 어떤 상태? 실제와 기대가 같은 상태. 얘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파이 제로에 잡혀 있는 상태. 이 말은 당연히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다른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계속 얘기할 거야. 이게 기대첨가 필립스 곡선이다. 기대첨가 필립스 곡선. 그 뒤에 통화주의 약파, 세고절 약파, 세케인지 약파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기대첨가 필립스 곡선을 가지고 거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401페이지 1.2.1 이게 단기 필립스 곡선과 장기 필립스 곡선. 그 단기 필립스 곡선에다 SPC 써놓고 장기 필립스에다 LPC 써놓고 SPC와 LPC가 어떻게 생겼냐? 뒤에 넘어가세요. 11-3번 그림 11-3
거기 PC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단기 필립스 곡선 써놔요. 단기 필립스. 앞으로는 여러분은 여기다가 항상 S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SPC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PCL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LPC 이렇게 씁니다. 롱런 필립스. PCL, L자가 그게 롱런이란 이 말이에요. (11.3) 그 밑에 식의 밑에나 위에다가 요 식을 써놔. 거기 플러스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 이렇게. 마이너스 H. 그리고 그 식 밑에 이 식은 누가 프리드먼과 펠프스가 자연 실험률에다 몇 줄? 기대 인플레에다 몇 줄? 이런 자연 실험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여 제시한 필립스 곡선으로서 적응적 기대에 의한 미래 인플레이션 값의 기대값 이걸 도입한 것이다. 적응적 기대 거기 옆에다 별표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에 근거해서 미래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한다. 지난번에 봤어요. 적응적 기대는 과거 물가들의 가중평균치에 의해서 미래 물가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기대다. 과거 물가들의 가중평균치. 그래서 여러분 통화주의 이퀄 적응적 기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화주의는 항상 적응적 기대를 가정한다. 적응적 기대는 함적 기대와 달리 뭐가 있다고요?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있다.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있다 이랬어요. 써나 체계적 예측 오차. 거기 필립스 곡선 식에 의하면 밑줄 긋시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파이 제로일 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자연 실험률과 같으면 실제 인플레와 기대 인플레가 같아. 아까 얘기 다 했고. 한편 자연 실험률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다 얘기했어요. 이게 떨어지면 얘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역관계 다 설명을 했던 거고. 그 정책들을 좀 이제 정책 효과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통화주의의 필립스 곡선 이론 써. 통화주의의 필립스 곡선 이론. 자연 실험률 가설입니다. 이 자연 실험률 가설은 결국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연 실험률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 실험률로 항상 돌아온다는 거야. 정부가 정책을 썼을 때. 파이 U 평면에 항상 중간쯤에 자연 실업률 수준을 표시를 하고 U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 실업률 수준 그리고 우하향하는 이런 필립스 곡선을 아까 어떻게 도출했어? SPC를 뭐를 잡아둔 상태에서 기대를 잡아둔 상태에서 그래서 최초의 이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파이 제로라 하면 기대가 파이 제로에 잡혀있는 상태죠. 어디에 잡혀있다고? 파이 제로에 기대가 잡혀있는 상태.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 제로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뭐라고? 파이 익스펙테이션이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파이 제로다. 이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요. 파이 제로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파이 제로에 잡혀있다.
자, 출발 어떻게 할 거냐면 통화주의자니까요. 당연히 통화량 얘기하겠지. 통화량. 아까 봤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게 밀턴 프리드만의 명제라고. 그러니까 통화량이 변하겠지. 통화량이 증가해. 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단기에는 어떠냐? 단기에는 사람들의 기대가 통화량의 증가에 대해 사람의 기대가 이렇게 잡혀 있다. 기대가 잡혀 있다는 것은 통화량 증가를 민간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증가다. 민간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량의 증가다.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이 왔어. 그럼 기대가 안 잡힌, 이 기대가 안 변하니까요. 여기 안 변하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곡선 상을 따라서 여러분. 자, 보세요. 통화량이 팽창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실제 물가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기대는 잡혀 있어. 실제 물가는 상승하는데 기대는 잡혀 있어요. 따라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제 착각이 이루어지겠지. 착각. 어떤 착각이? 물가는 상승하니까 명목임금 상승하는데 실질임금이 상승한다고 착각을 하지. 모르니까 얘가. 물가가 상승하는 걸 몰라. 실제 물가 상승하면 자기 실질임금 떨어지는 건데 얘가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을 실질임금 상승으로 착각한다 이것이에요. 화폐 환상이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해서 화폐 환상. 그래서 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누가?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을 늘리고 고용이 늘고 산출량이 느는 이런 형태로 단기에 나타난다. 산출량이 늘고 고용 증가하는 것은 실업 쪽에서는 실업의 감소죠. 요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최초의 A점이 이제 실업이 점점 줄고 뭐가 늘었을 때? 요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늘었을 때 파이 1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이렇게 줄고 U1으로 새로운 균형점 이런 점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선 자체가 아니라 곡선 상의 이동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가 잡혀 있을 때? 요 기대가 잡혀 있을 때는 곡선 자체가 움직이진 않아. 곡선 상의 이동이야. 곡선 상의 이동. 이걸 movement along the curve. movement along the curve. 써나요? movement along the curve. 곡선 상의 이동이다. 단기에는 이런 예상치 못한 게 가능한데 장기에는 이 예상치 못한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장기에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항상 같다고. 적응적 기대는요. 적응적 기대는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있지만 장기에는 오차가 없는 상태가 장기야. 장기에는 뭐가 없는 상태? 요 단기에서 장기로 가는 과정에서는 체계적인 오차가 있어요. 시스테매틱 포캐스트 에러가 있다. 그런데 장기에 가면 기대가 실제치를 전부 따라잡는 상태를 장기라고 우리가 개념 정의하기 때문에 오차가 전혀 없어. 적응적 기대 장기에라도. 그럼 보세요. 물가는 어디로 올라갔어? B점에서. 물가는 파이 제로에서 파이 1으로 올라갔어. 요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치도 다 따라잡아.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자, 요 기대가 상승하게 되면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합니다.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여기. 이게 왜 이렇게 뭐야 왜 여기 이렇게 SPC 단기 필립스 곡선 PC 제로가 PC 1으로 간다. 왜? 기대가 파이 제로에서 파이 1으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B점에서 이렇게 C점으로 이렇게 C점으로 가게 되고요. 처음에는 시럽을 줄이는 이런 단기에 유효한 정책이지만 장기에는 원래로 돌아오니까 장기에는 어떻게 해요? 무력해요. 장기 무력해. 그 무력한 게 결국은 자연실험률로 복귀했다. 이게 복귀. 자연실험률로 복귀했다. 그래서 자연실험률 가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단기에서는 어떤 영향을 준다? 요 고용과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 실업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장기에는 기대가 실제치를 다 따라잡기 때문에 실업률은 어디에서? 자연 실업률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자연 실업률로 복귀한다. 이게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이것입니다. 이 자연 실업률 가설에서 정부가 또 어떤 요인이 있냐면 내가 또 낮추고 싶어. 실업을 또 낮추고 싶어. 그럼 일시적으로 여기로 가겠죠. 그리고 또 물가 상승을 예측하게 되면 또 일로 가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책은 계속해서 갔다 돌아오면서 결국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자연실업률 가버리니까 물가만 계속 상승해버리지. 실업은 줄일 수 없고. 이거를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현상. 결국은 이런 정책을 계속 쓰면 깜짝쇼를 계속하게 되면 실업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인플레만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부의 깜짝쇼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실질 변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는 다 돌아온다는 게 자연실업률 가설이니까 정부가 이런 예상치 못한 정책, 이런 걸 재량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재량정책, 이런 걸 쓰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란 얘기예요?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통화주의는 고전학파 연장선상에 있어서 고전학파는 정부의 비개입주의를 주장하는 학파고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재량껏 마음껏 정책을 쓰지 말란 얘기야. 가만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써봐야 결국은 돌아오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세고전학파. 세고전학파 가기 전에 잠깐 확인 좀 할까요? 거기 403페이지 그 자연실업률 가설의 정책적 시사점에서 별표 하나 하시고 403페이지 그림에서 A점 찾아봐. A점. 최초의 인플레이션율은 몇 퍼센트? 0%. 자연실업률은 몇 퍼센트? 5%. 이 상태에서 출발한다. A점에서. A점에서 B점으로 작은 화살표를 몇 번 하고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경우는 언제예요? 인플레 기대가 잡혀있는 상태죠. 그래서 A점에 최초 균형 써놓고 최초 균형에서 예상치 못한 통합 팽창 정책을 쓰게 되면 A점에서 B점으로 가요. 5%에서 3%로 화살표하고 단기에는 이렇게 실업률을 줄일 수 있어. 그런데 4%로 물가가 상승한 것을 알아차리는 즉시 필립스가 상방 이동해서 B점에서 다시 C점으로 화살표. 물가가 상승한 걸 단기에는 알아차린다 그랬죠. 그래서 C점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원래 자연실업률로 돌아온다. 이게 자연실업률 가설이다. 또 C점에서 D점으로 화살표. 또 정부가 유혹을 못 이기고 또 확장 정책을 썼다. 예상하지 못한 정책을. D점 가요. 8%라고 물가 상승을 인식하는 즉시 다시 필립스가 상방 이동해서 D점에서 E점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업률을 줄이지 못하고 인플레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자연실업률 가설이다 이것이에요. 그 옆에 설명 부분에 한 4줄 다 들어가면 거기 이때 단기에는 점 B점 단기에 동그라미 그러나 거기 장기에 동그라미 장기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함에 따라서 경제는 자연 실업률 수로 돌아온다. 이게 최초의 A점하고요. 최종적인 E점, 이 점을 연결해서 쭉 수직의 점선이 지금 표시가 되는데 거기다가 장기 필립스 이렇게 장기 필립스 곡선. 그러니까 통화주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은 어떻게 생겼고요?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다 이 말이에요. 통화주의는 항상 이렇답니다. 단기 필립스는 우하향하고 장기 필립스는 수직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40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이상에서 논의한 자연실업률 가설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보자 밑줄 별표하고 중앙은행이 확장적 화폐 금융정책으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할 때 노동자들이 적응적 기대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하지 못하는 그 단기 밑줄 단기에는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하게 되면 그게 장기인데 화폐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경제는 종전의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온다.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다시 말해 이러면서 또 써놨어. 계속 별표.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직의 장기 필립스 곡선에서는 양자 선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화폐 금융정책은 단기에는 밑줄 경기 부양 효과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에는 요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요컨대 통화량의 변화, 이 화폐가 장기적으로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초중립이라고. 어제 화폐 중립하고 화폐 초중립 얘기를 했었는데 통화량이 한 번 변한 것을 뭐라고? 중립성.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변한 게 뭐라고? 초중립. 그래서 통화량을 계속 한 번 변화시켜 또 돌아오고 또 한 번 변화시켜 돌아오고 계속 돌아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변화시켜도 자연 산출량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화폐의 초중립성이다. 이게 밀턴 프리드만이 또는 펠프스가 주장하는 자연실업률 가설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도 별표해놓고 화폐의 장기적 초중립성.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그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는 거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말고 그 옆에 이제 정리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세요. 408페이지 그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 이게 세고전 학파의 필립스 곡선 이론이다. 세고전 학파의 필립스 곡선 이론. 그 두 번째 줄에 로버트 루카스가 나옵니다. 루카스. 그리고 그 앞에 세 번째 줄에 앞절에서는 자연실업률 가설에서 노동자들이 현재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미래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하는 그 적응적 기대를 가정했었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정부가 통화량을 2배로 늘린다고 공표해서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데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0%라는 이유만으로 내년에도 0%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합리적 기대론자 밑줄. 합리적 기대론자는 적응적 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 민간의 기대도 바뀌는 것을 생각해 줘야지 왜 생각 안 하냐. 바보냐 이런 얘기죠. 합리적 기대를 도입해야 된다. 그 합리적 기대란 밑줄. 합리적 기대에 의하면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밑줄 그세요. 미래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 그 뒤에 완전 예견 나왔는데 완전 예견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돼 있죠.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도 정보가 불완전하면 예측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면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뭔데?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미래 인플레를 실제 인플레보다 계속 높게 생각하거나 계속 낮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체계적 예측 오차다.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면 몇 줄?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체계적 예측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예측 오차는 평균적으로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함적 기대에 대해서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키워드로 지난번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함적 기대란 이렇게 하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자연실험률 가설과 통화주의의 자연실험률 가설과 이 함적 기대론자, 이 세고전 학파의 자연실험률 가설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여기에 단기에 세고전 학파도 뭘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해. 장기에는 예측해.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적응적 기대만 뭘로 바꾸면 돼요? 함적 기대로 바꾸면 돼. 적응적 기대로 함적 기대로만 바꾸면 이게 바로 세고전 학파의 자연실험률 가설이 된다. 이해되세요? 다만 요게 갔다가 금세 돌아오지. 이 적응적 기대는 요 A에서 B로 가서 한참 걸릴 수가 있어. 왜? 체계적인 오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함적 기대는 물가가 상승한 것을 이거를 예측 오차가 한 번뿐이니까요. 물가 상승하면 바로 알아차려. 금방 돌아온다 이것이. C점으로. 요것만 차이점이지. 이 자연실험률 가설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두면 되겠습니다. 통화주의나 세고전 학파나 똑같아. 그래서 세고전 학파의 그러면 필립스 곡선 이론은 여기서 끝이냐? 그렇게 단순하면 세고전 학파가 아니겠죠. 이제 세고전 학파의 물가 안정화 정책을 좀 보면 뉴클래시컬 이 세고전 학파 세고전 학파의 물가 안정화 정책. 요 필립스 커브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자연실험률 가설도 세고전 학파에 함적 기대를 도입한 물가 안정화 정책 혹은 물가 저감 정책, 영어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 물가 저감 정책.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정책이라 했어요. 물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이 아니라. 첫 번째,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요거 고통이 없다. painless. disinflation. policy.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 이게 뭔 말이냐? 물가를 안정화시키면서도 고통이나 희생이 없다. 어떤 희생이 없을까요? 물가는 낮추는데 어떤 희생이 없어? 요거지. 우하향하는 필립스라면 물가 낮추려면 실업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희생이 없이 물가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지금 세고전 학파의 주장인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그렇습니다. 그 조건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파이 U평면에 중간쯤에 점선을 하나 표시를 쭉 해서 자연실업률 수준이라고 표시를 하고 U,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실업률 수준이다. 처음에 물가가 엄청 높다. 물가가 엄청 높은 거예요.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되면 엄청 높아요, 물가가? 3000%?
초인플레이션 상황, 남미 같은 때요. 남미 같은 나라는 이 물가가 엄청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와버리면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서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는 가끔 이제 심심하면 배째라 이러죠. 못 갚겠다. 국가가 부도선언을 해버려. 못 갚겠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 돈 빌려준 국가들은 다 채권 국가는 전부 다 휴지 조각을 갖고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위기가 오면 위기 상황이 오면 그 나라로부터 엄청난 자본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서 이 나라 통화는 완전히 이제 휴지 조각이 돼 버리는데요. 그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뭐 하나 생필품 하나 사기 위해서 뭐 치약 칫솔 하나 사기 위해서 뭘로 차로 한 대를 싣고 가고 차로 화폐를 한 대를 싣고 가. 이런 게 이제 3,000%, 5,000%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초인플레이션 상황이라 그러고, 보통은 물가가 높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가 몇 퍼센트라고 1%. 그러면 몇 퍼센트면 높은 거예요? 한 10%면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엄청 높은 상황이다, 처음에. 예컨대 파이제로인데 파이제로가 한 10%다. 이 점이 최초의 점이고 여기를 지나는 뭐가 있다고? 필립스가 이렇게 생긴 필립스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쇼틀런 필립스, 단기 필립스다. 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런 필립스 곡선이 있다.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높아도 그래서 낮추려고 하는데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을 정했어요. 파이스타를 이렇게. 예컨대 10%에서 뭐 1%, 2% 낮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5%로 한 낮추기다. 5%로 낮추기로 했다.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낮추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낮출 수 있을까요? 이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는 조건이 있다 이것입니다. 얘는 누구의 주장이라고 지금? 세고전학파의 주장이야. 세고전학파의 지난번에 이 항상 가정이 4가지 가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가정이 쭉 가. 첫 번째, 케인즈는 물가가 어떻게 됐다고? 경직적이다. 고전학파는 신축적이다. 그래서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다. 첫 번째, 물가 P가 항상 신축적이야. 시장의 불균형이 있으면 이 물가 변화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불균형이 청산돼야 돼. 즉각적인 시장 청산.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두 번째, 정부가 물가를 낮추려면 아까처럼 그냥 깜짝 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이 알게 해야 될까? 민간의 기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깜짝 쇼를 했더니 물가가 상승하는 걸 아는 즉시 다시 올라가 버리고 또 깜짝 쇼를 했더니 다시 올라가 버리고 이게 민간의 기대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기대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하방으로 떨어져 줘야 물가가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정부 정책은 사전에 공표가 돼야 됩니다. 정책을 사전에 전부 다 민간이 알도록 공표를 하고 민간이 이걸 믿어야 되겠죠. 이걸 믿어야 되지. 정부가 아무리 뭐 공표를 해도 안 믿어 민간이. 그러면 기대를 낮추겠어요, 안 낮추겠어요? 안 낮추지. 그래서 민간은 어떤 민간이고 합리적 기대를 하는 민간이고 이 민간의 신뢰가 확보가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이 사전에 공표가 되고 이 공표한 정책을 민간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세 번째, 그에 따라서 물가가 신축적으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불균형이 즉각적으로 청산이 되게 되면 이런 조건하에서 고통이 전혀 없는 실업이 전혀 없는 물가 안정화가 가능하다. 그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좀 보면 어떤 예를 통화를 줄여야 될까요? 통화를 늘려야 될까요? 물가 낮추려면
통화를 늘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럴 텐데 뭐 물가가 어떻게 낮춰지겠어? 그래서 총수요를 늘리면 안 되고 총수요를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긴축 정책을 정부가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걸 사전에 다 공표를 해. 정부가 긴축 정책을 공표를 해.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뭐예요? 민간의 기대가 낮춰진다는 거예요. 민간이 이걸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가 낮아져. 동시에 정부가 긴축 정책을 공표만 해도 되는데 시행을 하면 실제 물가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즉시 필립스 곡선이 SPC 단기 필립스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단기 필립스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SPC 제로가 원래 기대가 파이 제로에 잡혀 있는 상태였었는데 10% 정부가 물가 낮춘다네. 그러면 파이 원 엑스펙테이션을 5%로 낮출 거라고 이걸 신뢰하게 되면 즉시 필립스가 하방 이동하면서 최초의 균형점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점으로 B점으로 가고 인플레를 낮추고 실업의 희생은 전혀 없는 자연 실업률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물가만 낮출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입니다. 이게 고통 없는 물가 안정화예요. 희생 없는 물가 안정화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A점에서 요 인플레는 여러분 실업은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둘 다 비제화입니다. 비제화야. 그러면 똑같은 내가 실업을 감수해야 되면 인플레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두 번째 똑같은 인플레를 내가 감수해야 되면 실업이 낮으면 좋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쭉 잡아다니면 이 변화 방향은 일로 갈 것이고요. 이게 효용의 증가 방향입니다. 벡터의 방향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다니면 일로 갈 거라고.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가 무차별선을 그릴 때 이게 재화라면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서 볼록한 거예요? 오목한 거예요?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서 오목하지.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오목하다. 이쪽으로 오목해. 그래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 무차별선이. 이렇게 생겼어 무차별선이. 이렇게. 이걸 이제 이게 비제화의 소비를 가능한 한 적게 해야 돼. 가능한 적게. 인플레와 실업이 제로로 돼버리면 가장 좋아.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게 둘 다 이게 낮추는 게 가장 좋은데 하나는 낮췄으니까 후생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실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손실 함수. 효용 함수가 아니라 손실 함수. 그래서 손실은 줄일수록 좋지. 그래서 minimiz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실, 여기가 극소화점이다. 손실 극소화점. 여기도 손실 극소화점. 요건 뭘까요? 우리가 예산 제약하에서 무차별선을 가장 바깥으로 밀어내서 여기서는 요 필립스의 제약하에서 필립스 곡선의 제약하에서 손실을 가장 줄인 점이야. 써나요? 이게 필립스의 제약하에서 손실 극소화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에 가면 필립스 곡선을 줍니다. 수식으로 줘요. 효용함수를 수식으로 줘. 손실함수를. 그러면 뭐 찾으면 돼? MRS,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 요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갖다 놔버리면 조건이 바로 튀어나와요. 자, 이것이 고통 없는, 희생 없는 물가 안정화 정책. 누구의 주장이라고? 새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는 이런 조건 하에서 정부 정책이 어떤 정책이에요? 지금 민간이 다 예상한 상태에서 물가가 항상 신축적이고, 이 상태에서 정부 정책을 민간이 신뢰하게 되면 아무런 실업의 희생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다 공표돼야 되지. 깜짝 쇼를 해서는 안 되고. 깜짝 쇼를 하면 안 돼. 깜짝 쇼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즉시 합력 기대는 즉시 제대로 돌아가 버린다. 시사점이 알겠죠? 시사점. 시사점이 뭐라고?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고? 사전에 민간의 기대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의 사전 공표. 이 예상치 못한 정책, 저게 뭐냐면 조금 이따 이제 볼 거예요. 재량 정책인데요. 재량 정책이 아니라 준칙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 일관된 정책. 그 뒤에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단어 조금 긴데요. 뭐 쉬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